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우상호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이 선거 승리가 불확실하다. 여권 역시 단일화를 시작해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여권의 이 단일화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좀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 당 후보 확정이 3월 1일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의 등록, 본 후보 등록이 3월 18, 19일입니다. 이 날짜가 별로 없죠. 네. 그런데 현재 그 서울시장 선거 구도를 보면 3파전인 경우,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안 돼서 야권에 후보가 2명 나오고 여당에서 후보가 1명 나오는 경우는 박영선, 우상호 누가 나가도 이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가령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여권 후보가 항상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예상을 해서 장담할 수 없는 거지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컨벤션 효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그런 있죠. 측면에서 오히려 그 당시 분위기가 좀 저희 여당이 좀 위축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때를 대비해서 범진보 진영도 후보 단일화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제 이제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는 이제 김진애 의원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뭐 사전에 이제 김진애 의원도 만나시고 또 정봉주 전 의원도 만나시고 해서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한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는 당의 그 동의하에 후보 대리인들이 만나서 이제 단일화 얘기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의원으로 후보가 결정됐지만 민주당은 아직 후보가 안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가 지금 대리인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뭐랄까요. 당 차원에서 조금 이제 그 대화를 좀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당 차원에서 대화를 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좀 미루고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당 지도부를 뵙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나눈 대화들을 다 전달을 했어요. 네. 그럼 당 지도부가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전달은 했는데 그 이후에 당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야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경선 국면을 맞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좀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박영선 예비후보죠. 박영선 전 장관과는 조금 선명성 경쟁을 좀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이 다르고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들에서 확연한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차이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좀 어쨌든 지금 보면 저 금태섭 의원을 포용하냐 아니냐 하는 이제 문제로 논쟁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좀 중도적 스탠스를 취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좀 드러난 것 같고요. 저는 훨씬 더 진보 진영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조금 더 진보적 색깔을 좀 강하게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노동 정책이라든가 환경 정책 그리고 도시 서민들에 대한 주거 공급 정책 이런 서민 주도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는 이제 소위 20일이라고 해서 뭔가 도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재설계하는 듯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상이 분명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20일 정책 보면서 약간 이게 서민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여의도의 중심대로를 지하하고 그 이외에 녹지를 만든 다음에 무슨 정원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를 지하하고 그 이외에 무슨 정원을 만든다는 게 서민 정책은 아니지 않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뭐 주거나 일자리나 뭐 이런 문제들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제 정책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의원님이나 또 박영선 전 장관 모두 뭐 이 네거티브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네. 이제 어떤 정책에 있어서 네.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고요. 그런 걸 그렇죠. 보면은 이 민주당의 이제 경선 룰은 네. 이 당원 50 또 여론 50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그 후보님께서는 당심에 좀 호소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물론 이제 당원들이 뭐 여러 측면에서 저를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제가 쭉 내고 있는 정책들이나 소위 말하면 통합론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당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 속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이번 선거에서 범진보 진영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호소죠. 그러니까 꼭 당원만 대상으로 한 접근법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하고 지난번 총선이 승리했던 그 배경들을 분석해서 네. 그때 우리를 승리하게 했던 분들을 다시 재결집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뭐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계신데요. 네. 어떠세요? 좀 이 유권자들의 평가가 좀 좋은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정책 공약을 9차례, 10차례 발표한 사람은 여야 후보 통틀어서 저밖에 없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준비를 해왔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핵심 키워드다 보니까, 예. 공공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10년간 살 수 있는 월세주택, 20년간 살 수 있는 전세주택, 30년간 살 수 있는 자가주택, 이게 다 아파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16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책에 관심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노동 정책, 또 반려동물 정책, 또 환경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정부가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네. 이 공급 중심의 뭐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좀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놨는데 그 네. 부분과 어떻게 의원님의 내놓은 공약과는 좀 매칭이 잘 된다고 보시나요? 공통성이 있는 게 이제 공급만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이제 이런 컨셉은 저하고 아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제 야권에서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고 무제한 허용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다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책들에 비하면 훨씬 더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도 하고 공급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성격들이 유사하지요. 근데 다만 저는 공공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고 실제 관리도 공공이 하는 거라면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는 또 일부 민간 영역을 좀 더 민간 영역과 공공이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재개발 공급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박영선 전 장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아직까지는 뭐 별 특별한 공약을 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걸 토지 임대부 성격의 분양을 하겠다. 이런 정도만 발표하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하고 그 이외에 이제 8,000호 가량의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정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또 왜 해필이면 또 강남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30만 호라는 그 숫자가 어디에서 그런 공공성 있는 토지들 그런 주택들을 지을 수 있다는 건지는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를 다 드러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최근에 또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 정책 간담회도 갔고요. 청년들을 좀 만나보니까 좀 어떻든가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 곳이 좀 부족하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독립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살 집이 별로 없다. 이런 고통들을 많이 호소하고요. 또
일자리 문제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이 일자리가 확 줄어버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첫 출발일인데 네. 청년들에게 20, 30대 청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제가 소위 말하면 고백도 했습니다만 기성세대가 좀 그동안 그 청년 세대들에게 제대로 좀 편안하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주거와 일자리 문제만큼은 서울시장 되면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보관들을 쭉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청년이 서울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꿈을 이뤄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꿈을 이뤄가는 것이죠. 좀 이분들에게 좀 더 활기 있고 재미있고 좀 살만한 그런 서울을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또 설을 맞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 영업 시간이 제한되면서 참 어려워하지 지금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재난지원금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냈고요. 예. 또 정부를 상대로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역상의 어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9시까지 제한되어 있는 영업시간을 수도권도 네. 10시까지 연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이제 불안 요인이나 제가 볼 땐 그래도 고통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10시까지는 연장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코로나19가 좀 잡혀간다 싶을 때는 다시 경제를 회생시켜야 될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이낙연 대표는 좀 빨리 논의를 진전시켜서 이 3월 안에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야당에서는 또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그 전 국민이 돈을 쓰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그때까지 코로나19가 많이 잡혀야 되죠. 만약에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안 잡히거나 더 확산돼서 네. 가게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면 국민들에게 돈을 줘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3월 중까지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와 예측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준비할 문제이다. 그래서 시점을 딱 정하고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네. 3월까지는 방역에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장관하고 당하고 이러저런 대화를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잡혀갈 때쯤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좀 정무적인 얘기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이 당을 나간 분들 함께 했다가 이제 당을 나간 분들이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요. 또 이현주 전 의원도 그렇고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좀 상당히 좀 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선거라는 게 결국 그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각 야당 후보들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진검승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선거가 아닐 때는 서로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보듬기도 하고 합니다만 선거 때는 어차피 그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당을 떠나서 원래 그쪽 당에 있던 나경원, 오세훈 뭐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야 뭐 원래 그쪽 당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당에 신세를 졌던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당을 나가서 저쪽에가 말하자면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요 당연히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는 후보들을 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당 나가서 저쪽 당 가는 분들은 철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나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건 정치 도의도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죠. 네. 끝으로 좀 이 현안 하나 여쭤보면 그 여당이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고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잖아요, 민주당에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한데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외국에는 다 있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특별하게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형의 가짜 뉴스들이 너무 난무하고 그것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네. 저는 제가 그 문광에 있을 때도 상당히 이제 이런 문제를 다뤄봤었는데 저는 도입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러나 혹시 또 남용되거나 부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들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 풍토도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매체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건 상황이어서 언론의 책임성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제도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좀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